게임이용자 보호센터의 센터장 이경입니다. 또 다른 모자가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게임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을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 전공인 이제 뇌 인지과학 관점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들을 이어서 우리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스마트한 그런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설정했는데, 게임 산업 혹은 게임 이용의 민주화라고 이제 저희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민주화라는 의미가 물론 민주주의화의 의미도 있겠지만 민간 주도화라고 저희는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보호의 혹은 게임 이용의 민간 주도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좀 가셨지만 김경진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 첫 번째 토픽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발표하신 유병준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이 4차 산업, 특별히 그중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한 책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책은 스튜어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신경과 의사로서 활동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고, 지금은 은퇴를 가까이 두고 계신데 미국에서 National Institute of Play 놀이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그걸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플레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 혹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소개를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책이 좀 빨리 되니까. 저는 뭐 별로 커넥션은 없습니다. 소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Good Video Games and Good Learning. 좋은 비디오 게임과 좋은 학습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쓰신 분은 제임스 폴 G라는 분. 이분은 인지과학자이면서 심리언어학자로 원래 시작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점점점 이 게임이라고 하는, 특히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분이 이제 심리언어학 분야에서는 특히 담화 분석을 굉장히 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많은 논문도 쓰시고 책도 쓰셨는데, 이 책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번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압착하기 때문에 혹시 출간되면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 책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게 신경과학 혹은 뇌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게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혹은 더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디오 게임이 인지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가 사실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Good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산업적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의 삶에 관련해서도 이제는 필수품 불가결한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앱을 학습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방 할아버지 노릇도 못할 거예요. 이제 금방 도태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Good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좋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정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토픽으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경과학 혹은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용성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놀이가 없이는 사실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그런 기회가 아주 협소해지거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 발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이, 과학적인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사람의 경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네덜란드를 독일이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거의 기아 상태를 몇 달 동안 유지를 했고, 그 몇 년이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 유아기를 보낸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인지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놀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인지 발달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한 정도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놀이라고 하는 것, 혹은 조금 포커스하면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탐색 가능한 세계를 좀 더 확장시키고, 또 상상력, 창의력,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이 아주 중요한 인지적인 덕목이 될 텐데, 이런 창의성의 증진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지, 감성, 그리고 의지력.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통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기통제 능력이 바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발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구속되신 분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대사를 상당히 많은 부분 결정할 수도 있었다,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탐색하는 것이 게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만 한다고 해서 인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새로운 거를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가 있죠. 그게 주로 전두엽입니다. 뇌 앞부분. 그래서 뇌 앞부분이 좋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창의성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모르시면 이게 이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전두엽 부분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서 확대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거고, 그걸 그 상태로만 하면 이게 명절날 어떤 사람이 널뛰기 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인지 발달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지식 혹은 중요한 정보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인지 효율성이 증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애들 노는 거 보십시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골격을 잡아나가고 룰을 익히고, 그러면서 변형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유용성은 새로운 경험, 인지 효율성의 증진. 근데 세 번째로 좋은 것은 이런 거를 크게 위험 부담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이런 걸 하려면 많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좋은 인지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뇌 연결성이 발달이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원숭이 뇌의 모식도에다가 그림을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주로 정보를 입수해서 처리하는 부위고, 앞쪽 부분으로 가면 이 앞쪽 부분이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걸 창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두 뇌 부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게임을 하지 않으면,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뇌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는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충동장애, 범죄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실 감각이 없이, 현실의 정보는 이 뒤쪽에서 들어오거든요. 현실 감각 없이 어떤 행동들이 추동이 되면 충동 조절 장애, 혹은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의 영향을 그런 형태로 뇌가 형태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연결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현실 감각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 여기 보시면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도형이 있죠? 요 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극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1번부터 8번까지 선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0초만 드릴게요. 자, 우리 게임산업협회장님, 정답이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로 선 라인만 봤는데 일단 모양 형태는 유지되고 그 선이 이어져 있냐 끊어져 있냐 점선으로 되어 있냐 형태가 계속 변화되는 지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저기서 손에서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약간 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뭐 강연료는 제가 받지만 강의는 이제 우리 협회장님이 하신 겁니다. 강연료 조금 떼드릴까요? 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형태들을 보고 여기서 규칙을 발견을 해서 그 규칙을 적용해서 적절한 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게임 속에 들어가보면 무수히 많은 그런 형태의 이 멘탈 오퍼레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뇌가 좋아지고 뇌 중에서 특히 전두엽이 좋아지고 전두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정엽과 전두엽을 연결하는 연결성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엽으로 이런 자극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후두엽을 통해서, 이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빼고요. 시각 자극이 후두엽을 통해서 두정엽으로 가야 처리가 되고 그게 전두엽으로 전달돼야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하는데 게임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를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햅틱이라든지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을 지금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때 뇌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불을 조금 약간 어둡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전두엽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는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테스트할 때 쓰는 검사입니다. 검사 이름은 스트록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 읽기입니다. 색깔 읽기라는 뜻은 여기 보시면 옆에 그림이 있으니까 연습 시행을 제일 위에 줄만 하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이거 빨강, 노란, 파랑 이렇게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슬라이드 넘기면 두 번째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읽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색깔 말하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행해 볼까요? 뭐 다음에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위에 줄만. 자, 시작. 참 잘했어요. 별 5개. 자, 그럼 다음 읽기 과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작. 더 잘했어요. 별 7개. 이건 속도도 재고 오류수도 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글자도 읽을 수 있고 색깔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확인한 다음에, 자, 세 번째 과제는 뭐라 그랬죠? 색깔 말하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타임아웃.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우선. 자, 오늘 자기가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거짓말 잘하시네. 마음속에서는 다 다른 답을 하고 있었으면서, 그죠?
자기가 몸은 원하는, 아니,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이런 거를 자아분열이라고 합니다. 자아분열병을 다 경험하셨죠? 자, 이런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병렬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이걸 읽기도 하고 색깔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능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목표 설정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나의 정신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를 코어디네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이 전두엽이 그래서 경영진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여줬다시피 나는 색깔을 말하고 싶은데 자꾸 글자 읽기가 튀어나오죠. 그럼 글자 읽기를 억제하고 나의 모든 정신자원을 색깔 말하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 이런 거를 바로 게임, 비디오 게임을 이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만 또 좋은 게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또 게임 중에도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게임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게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선용하고 활용하면 인지 발달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였고, 그게 잘못되면 나쁜 게임이 되는데, 이 나쁜 게임의 요소는 이런 거예요. 놀이 자체는 놀이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될게요. 예를 들면 사행성 게임. 사행성 게임은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지. 그걸 하면서 인지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죠.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에 게임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게임을 수단화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것은 죄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박하는 사람들도 물론 죄를 묻지만 더 중요한 죄는 도박장을 열고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행성이 없는 게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행성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게임과 게임 속에 들어있는 사행성, 약간의 사행성 혹은 선용할 수 있는 사행성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현실의 욕망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쁜 게임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우려하듯이 시간과 노력을 소진하는 지나친 기회비용이 이제 지불되는 문제인데, 사실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도 자기 아들이 막 뭐 하고 자기도 했으면서 뭐 아들이 하는 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기에 뭐에 한 가지 꽂혀서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뇌가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서 하는 애들, 소위 엄친아들은 뭔가 디펙트가 생깁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인생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게임에 미쳐보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당장에 지금 시험 성적 못 올라간다 이거 가지고 계속 애들을 족치는 거는 사실 교육적으로 봐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기회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뇌인지 발달을 왜곡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게임들을 잘못 디자인하면, 근데 그거는 사실 상식적 수준에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인지적인 어떤 왜곡을 일으켜서 놀이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그걸 도구화시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위험을 너무 경시하게 만들고, 지금 위험은 제거된 상태죠 사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위험을 경시하게 만들고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 또 너무 단순하거나 단면적 사고만, 동일한 반복만 하는 그런 게임들은 사실 재미도 없는데 그런 게임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고,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놀이의 요건은 이제 스튜어트 브라운은 놀이에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을 포함해야 되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입니다. 애들이 혼자 놀 때도 자기 혼자 노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플레이는 훨씬 흥미도 증진해지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저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과학자니까 뇌 건강에 좋은 게임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을 유발해서 뇌 혈액순환을 증진시킨다. 넓게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시켜라. 그다음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약간 줘라. 단기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보어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뇌 활동 중에서 특별히 편도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각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반사적이거나 습관화된 행동들만 나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놀이로 풀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뇌의 서킷이 바뀝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이 뇌를 이게 정상적인 뇌인데 자꾸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게임 이용자 보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 보호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험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그것만 봤습니다. 앞으로는 게임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에 더 역점을 두어서 그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우리 관리하는 모드를 좀 확장하자. 그렇다고 위험성을 관리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비디오 게임은 좋은 학습 도구다. 아까 책 보여드렸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뇌 속에서 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뇌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드린 정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저장을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작은아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변화를 이용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걸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비디오 게임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규제를 하면 이 사전 규제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신이라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게임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미 다 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라. 근데 나쁜 것도 해봐서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게 인생사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은 과감하게 자기를 투여해서 자기 스스로가 망가질 정도로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온실에서 기르듯이 미리 다 차단해버리면 진정한 창의성, 진정한 열정은 발전을 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고 자기가 신인 양 생각하는 상상하는 위험 혹은 위험 가능성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인지과학적으로 혹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긍정적 효과가 발현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후관리인데 이 사후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개 그 정규분포상에서 3표준 편차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그걸 99.7%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0.3%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0.3%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게임을 똑같이 잘 만들어서 잘 실행을 해도 1000명 쓰면 997명은 잘 써요. 근데 꼭 3명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3명 때문에 과연 997명이 성용할 기회를 박탈해야겠느냐 라고 하는 게 저희 논지입니다. 그 3명은 우리가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호망으로 혹은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날 수 있고 그런 사후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IoT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혹은 전 지구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협동, 분업을 세밀화하고 있고 조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인간들 사이의 분업과 조직화를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는 그런 분업화를 신으로 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의 분업과 역량의 조직화를 돈을 매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상당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죠. 근데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연대, 솔리데리티를 통해서 분업과 역량의 조직화가 일어나는 시대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저는 사실 별로 믿지는 않지만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한계들 이런 것들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을 만들 기회를 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적 세계관을 위험 없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사회를 한번 재구성해 볼 수도 있고 그 사회를 대안적으로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행해보고 안 되면 폐기하는 위험 부담 없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문화에 있어서 아주 이센셜한 필수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